박수 치세요. 더 크게 말입니다. 동무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본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한 세대의 삶을 관찰한 개인적 회고임을 밝힙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장면의 결말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도 나는 왜 여기에 서서 박수를 치고 있을까요? 나는 젊었습니다. 적어도 나이로는 그랬어요. 20살을 간 넘긴 청년이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앞날이 창창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쁨도 기대도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 같은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강당이든 직장 앞 공터든 이름만 바뀔 뿐 구조는 같았어요. 앞에는 단상이 있고 뒤에는 우리 같은 청년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죠.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길게 말을 이어가면 정해진 구간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의 타이밍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손바닥이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는 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안쪽에서는 아무 울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손,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 소리와 전혀 무관한 곳에 있었죠.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 말들은 분명 무게가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좋아진다는 말, 우리 세대는 다를 것이라는 말, 미래는 너희 것이라는 문장을 우리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무언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어른들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고 우리는 그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죠. 아니, 의심할 이유를 아직 몰랐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약속은 늘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사실에 점점 놀라지 않게 된 나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고 그 다음엔 화가 났으며 그 다음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죠.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말을 믿지 않게 된 게 아니라 기대하는 법 자체를 내려놓은 것은요.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강당 안을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는 손은 모두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누군가는 바닥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천장을 바라봤으며 누군가는 앞사람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상 위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듣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말했고 희망을 강조했으며 우리 세대의 역할을 길게 설명했어요.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맞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말들이 내 삶에 닿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지 말로만 존재했고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고 얼굴에는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찡그리지도 않았어요. 튀지 않는 표정, 기억되지 않을 표정.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일찍 배워버렸습니다. 표정 하나 잘못 지었다가 주목받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 근육까지 통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믿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 선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박수 소리는 컸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요즘 북한 청년들의 가장 솔직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문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낼 이유도 꺼낼 용기도 없었을 뿐이죠. 곧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 세대가 바꿀 겁니다. 이 말들은 처음 들었을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엔 기다렸으며 그 다음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이 몇 해를 건너 반복되자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장의 끝을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가 없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말은 예측 가능했고 현실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다는 건 원래 기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청년 시절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는 기대보다 먼저 포기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보다 앞서 계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말이 안전한지, 저 말이 위험한지, 어떤 반응이 가장 무난한지부터 가늠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죠. 그게 청년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된 게요. 문장의 의미보다 주변의 공기를 먼저 읽게 된 게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냈어요. 이 말은 흘려들어도 되는 말인지, 반드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말인지, 아니면 표정을 관리해야 하는 말인지 판단했죠. 그렇게 우리의 귀는 점점 둔해졌고 대신 눈치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생존의 감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열심히 적어 내려가는 노트 위의 문장들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았어요. 기억해야 할 건 내용이 아니라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눈을 피하는지, 어느 순간에 박수가 나오는지를 읽는 일이 훨씬 중요했죠.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보다 관찰에 집중했어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말의 진위를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일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대신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죠. 이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볼까? 믿지 않는다고 표시했다가 문제가 될까? 어떤 태도가 나를 지켜줄까?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는 신념 대신 계산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이건 냉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제부터 우리는 말을 믿지 말자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반복된 경험이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침묵이 쌓이면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말을 가볍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황을 넘기기 위한 도구가 되었어요. 진심은 마음속에 남겨두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가장 무난한 형태를 띠었죠. 튀지 않고 기억되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말.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언어였습니다. 안전하지만 공허한 언어였죠. 어느 날 나는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게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요.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고 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이해했죠. 정말로 생각하는 게 뭔지 드러내는 건 위험했고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편했어요. 이 장면에서 나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믿지 않게 된 순간부터 삶은 더 조용해졌지만 동시에 더 불안해졌다는 사실을요. 믿음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계산이었습니다. 매 순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피로. 그게 우리 세대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박수를 칠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수가 나를 지켜줄지 아니면 문제를 만들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세 문장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어떤 말이든 이 문장들로 끝낼 수 있었고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진짜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말. 그렇게 말은 점점 짧아졌고 마음은 그만큼 더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을 믿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말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고개를 몇 번 끄덕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박수를 쳐야 무난한지, 어떤 질문에는 눈을 피하는 게 좋은지까지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서로의 눈빛을 통해 배우게 된 일종의 생존 언어였죠. 우리는 말의 달인이 되어갔지만 동시에 진심의 초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이 가진 힘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변화의 가능성까지 함께 접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가끔은 누군가의 말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아주 잠깐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희망이었죠.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조금 더 집중해서 상대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희망은 대체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말로만 남았고 현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줄을 지웠습니다. 다음에는 기대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 어느새 기대라는 단어 자체가 내 안에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체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회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방식이 정말 효율적인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아주 온건한 질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노트에 눈을 박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는 짧게 끝났고 선배는 며칠 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그 사건을 보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희망을 품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요.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의견은 비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질문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겁니다.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꺼낼 사람을 먼저 떠올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치를 대가를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문은 거기서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에게도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농담처럼 던진 말 뒤에도 항상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혹시라도 그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털어놓는 대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얕은 말만을 주고받았죠. 깊이 들어가지 않는 대화, 오래 남지 않는 이야기. 그게 편했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로 희망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약속이 아니라 소음처럼 느껴졌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대상이 되었죠. 대신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사소한 징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는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말보다 침묵을, 내용보다 뉘앙스를 읽는데 익숙해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기 위해 듣고 있었고, 믿지 않기 위해 말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게 우리 세대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동시에 버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박수는 계속 울렸지만, 우리의 귀는 점점 더 닫혀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닫힌 귀 뒤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그 질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짧아서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모두 같은 방에 앉아 있었고 늘 그렇듯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말이 오가고 있었죠.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박수의 타이밍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풍 전의 고요 같은 순간이었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동기였습니다. 특별히 튀는 성격도 아니었고 늘 중간쯤에서 조용히 자기 몫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많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눈에 띄게 조심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죠. 그저 그날은 정말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질문 하나였고 그 이상의 의도는 없어 보였어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우리는 모두 느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죠. 질문을 받은 쪽에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은 넘어가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죠. 그날 이후 그 동기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른 일로 빠졌겠지, 잠시 조정이 있겠지, 그런 말들이 오갔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러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고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질문의 대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분명한 교훈 하나를 배웠습니다. 말을 믿는 것보다 위험한 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사실을요. 질문은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누구도 그 동기를 비난하지 않았고 동시에 누구도 그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멈추기로 했죠. 그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서 말의 쓰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질문은 사라졌고 대답만 남았어요. 그것도 최대한 짧고 최대한 무난한 대답이었습니다. 생각은 각자 마음속에 접어두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모두 같은 모양을 띄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냉소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나는 그 동기가 앉았던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의가 진행되었고 박수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전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마치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우리는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크면 클수록 내 안의 침묵은 더 깊어졌어요. 그 동기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자리를 비우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현실.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처럼 말이죠. 나는 그날 이후로 질문을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면 먼저 주변을 살폈고 그 다음에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말이 줄어든 대신 계산은 더 빨라졌죠.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한 사람이 사라졌고 동시에 한 세대의 태도가 굳어졌습니다.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그때 배웠어요. 말을 하되 아무 의미도 담지 않는 법. 박수를 치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법. 그게 우리가 터득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건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남겨주는 최소한의 규칙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이 문장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게 되었죠. 침묵이 곧 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 사라진 뒤 남은 사람들의 세계는 더 좁아졌습니다.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생각해도 되는 범위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머릿속에서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문장을 삭제했죠. 혹시라도 그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눈빛에 묻어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생각 단계에서 멈췄고 말은 아예 태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검열이 일상이 된 겁니다. 그 무렵부터 우리는 서로를 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아졌어요. 상대의 말이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 묻지 않는 선택, 기억하지 않는 선택 말입니다. 신뢰보다 안전을 택한 거예요. 회의 자리에서도 작업 현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필요한 순간에도 질문은 나오지 않았고 설명이 부족해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스스로를 지워갔죠. 존재하되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그게 가장 안전한 위치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질문이 생기는 순간 그 질문이 불러올 결과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비슷했죠. 불려가기, 조정, 그리고 사라짐.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나가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각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 시기에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체념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고 희망이 없으니 좌절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차분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하루를 넘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작업 중에 작은 실수를 했어요. 별것 아닌 실수였지만 책임자는 그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안 된다며 전체 앞에서 후배를 질책했죠. 그런데 후배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을까 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후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라고요.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죠. 20대 중반의 청년이 이미 포기를 배운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운 거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박수를 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믿지 않게 된 끝에는 말조차 필요 없는 상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우리가 그렇게 조용해진 이유는 성숙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잃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계속 울렸지만 우리의 입은 점점 더 닫혀갔죠. 괜찮다. 지금은 아니다. 이 말들은 위로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신호에 가까웠어요. 침묵이 일상이 된 뒤에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믿지 않게 되었을 뿐 사람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사람을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언어밖에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 무렵부터 우리는 눈치를 넘어선 어떤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조금 굳어 있으면 그날은 말을 걸지 않았고 평소보다 어깨가 처져 있으면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죠. 그게 무관심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조심스러운 배려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료와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고 서로의 하루를 묻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동행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말없이 걷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연대감이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믿지 않게 된 세대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큰 구호나 약속 대신 아주 작은 신호들로 서로를 확인했죠.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타이밍,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유,
잠깐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들. 그것들은 말보다 정확했고 때로는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버렸지만 소통까지 버린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한 동료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손을 계속 움직이고 시선이 불안정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날 그 동료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신 회의가 끝나고 한 선배가 동료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말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괜찮을 거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희망이 크게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산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만 살아남는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규칙이었어요.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존재했죠. 말은 줄어들었지만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힘드시죠? 나는 놀랐어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후배는 알아챈 겁니다. 나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고 후배도 따라 웃었죠. 그 짧은 교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같은 무게를 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켜낸 건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마지막 감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말을 믿지 않는 대신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혁명도 아니었고 대단한 변화도 아니었어요. 다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한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덕분에 우리는 아직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박수는 여전히 울렸고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지켜낸 마지막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알아서 할게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동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결정의 연기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미루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톤을 낮췄어요. 맞다거나 틀리다기보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죠. 말을 믿지 않게 된 세대가 만들어낸 가장 무난한 결론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보호막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말의 뜻을 바꿔 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공유했어요. 괜찮다는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고 나중에는 언젠가를 약속하지 않았죠.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에서 말은 약속이 아니라 완충제였고 충돌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냉소적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의 무게를 너무 잘 알게 된 세대였어요. 한 문장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한 단어가 어떤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배웠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재고, 또 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심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갔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점점 얇아졌어요.
겉과 속이 분리된 거죠. 나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는가요? 이 말이 나를 설명하는 대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어요. 그렇게 선택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이 쌓여 우리 세대의 공통된 태도가 되었죠. 어느 날 나는 후배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후배가 물었어요. 선배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생각이 중요한가? 지금 필요한 건 무난한 답이야.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진심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요. 이 새로운 언어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공식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눈을 마주치지 않는 타이밍,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 질문을 삼키는 순서까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규칙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규칙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통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말을 믿지 않게 된 건 생각을 잃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요. 말을 아끼는 대신 생각을 살아있게 두는 선택. 그게 우리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보호였어요. 며칠 뒤 나는 회의 중에 박수를 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게 아니라 언어를 다시 정의한 거라고요. 말은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고 대신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박수는 동의가 아니라 의뢰였고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그게 우리 세대가 쓰는 언어였죠. 물론 이 언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이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지만 작은 균형을 유지하며 하루를 넘겼어요. 그 하루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박수는 여전히 울렸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오늘도 무사하다. 그걸로 됐다. 이 말은 다짐도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마쳤다는 확인에 가까웠어요. 더 바라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었고 오늘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였죠. 말을 믿지 않게 된 세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박수도 구호도 약속도 없이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말을 믿지 않게 된 건 세상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이 너무 가볍게 쓰이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같은 약속이 되돌아오고 결과 없는 문장들이 쌓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함부로 기대하지 않는 쪽을 택한 셈이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어요. 말에 휘둘리지 않고 구호에 기대지 않고 아주 작은 기준으로 하루를 판단했죠. 오늘 누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오늘 누가 다치지 않았는지, 오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지. 그 기준은 소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을 조심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확신이 없는 약속을 피해요.
그건 습관이 되었고 동시에 나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죠. 예전처럼 쉽게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보다 사람의 행동과 지속성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게 내가 배운 방식입니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오래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물었어요. 그때 그 동기,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질문 하나로 사라진 사람 말입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 다 바뀌었지. 나는 대답 대신 박수치는 신용을 했고 동료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소비될까 봐서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이 사라진 세대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말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이 회고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나는 또다시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박수가 울렸고 여전히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나는 주변을 둘러봤죠. 나처럼 박수를 치는 사람들, 나처럼 침묵하는 사람들. 우리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였는지 패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을 너무 오래 지켜왔고 그래서 함부로 꺼내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 저항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줄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수는 여전히 울렸고 침묵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건너왔습니다. 조용하게, 들키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울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